네,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저희가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한국당 입당 현장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저희 화요일 고정 코너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의 뜨거운 정책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 전화로 또 두 번이나 의원님과 소통을 했어요. 통화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반응 좀 들어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현장에 대해서도 좀 들어봤는데요. 자주 출연하시네요, 거의. 예. 일주일에. 제가 예. 사실 꿈은 매일 출연하는 거였는데 느닷없이 전화 주시면 느닷없이 저희는 뭐 예. 각본 없고 시나리오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 내가 방송인으로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느닷없이 전화올지 전화 오니까 모릅니다. 예. 이게 좀 말 준비를 잘해야 되겠고 좀 모두 거듭- 현안에. 예, 현안에 대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그러니까요. 확실한 입장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 네. 출퇴근하실 때 주무시지 말고요. 신문도 잘 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무실 정도는 아니고 졸죠 그냥. 예, 짧으니까 예. 시간이. 어쨌든 저희가 뭐 소통 방송할 때도 꼭 이상민 의원님 연결하려고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전화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예. 어디에 있든 자다가도 예, 예, 제가 전화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네. 외국 출장을 갔더라도 예, 예. 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출장 가세요? 뭐 외국 출장 말씀하시는데. 보내줘야 가죠. 그 외국도 뭐 힘이 있어야 갑니다. 아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 그 예천군 의회 예. 그 박종철 전 부의장이 가이드 폭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갔다가 1박 2일하고 바로 또 돌아오고 있어요. 예.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여튼 뭐 그 국회의원 뭐 지방 의원 네. 관련해서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시선이 아주 매우 곱지 않다는 것을 네. 인식해서 그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시민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은 줄이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일만. 예. 네. 관광도 휴일에만 예. 일하지 않는 날만. 예. 잠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네. 관광이라는 것이 뭐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 찾는 게 아니고 공익적으로 합당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그러려면 충분한 이유를 준비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게 나오면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렇죠. 이게 합당합니까? 거기 뭐죠 브라질에 무슨 이가수 폭포인가 야자수 폭포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왜 웃으십니까? 아니 그 야자수 무슨 폭포라고 하셨어. 이가수 폭포인 것 같아요. 이가수 폭포 저도 잘 뭐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면서 관광을 잘 같이 못했어요. 모르는 사이끼리 뭐 이렇게 비웃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하여간 거기 이런 데를 많이 가요. 음. 국회의원도 그렇고 지방 의원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데 꼭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폭포를. 그렇죠. 폭포를 뭐 우리나라에 특별히- 폭포를 만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정도 폭포 있는 데도 없고 그렇죠. 제주도 무슨 지진 나는 거 아닌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가는 건 그런 건 피해야 된다. 그런 거 갈 때는 네. 자기 돈 내고 가라. 아.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사실은 무슨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또는 어떤 도시 재생에 필요한 무슨 시설들 네. 또는 제가 프랑스 갔을 때 저한테 인상이 아주 깊게 남았던 것이 지금도 네네. 뭐 한 2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었는데 그 오르세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 예. 거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유럽의 서양 미술사의 한 1800년대 시대의 그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그것만으로 유명한 게 아니고 원래 철도 역사였습니다. 아주 그냥 철도 역사였으니까 네, 슬럼가로 들어봤습니다. 전락이 돼버렸죠. 네. 슬럼가로 전락이 된 걸 다시 재생을 해서 세계 최고의 미술관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엄청나게 옵니다. 야, 근데 저도 근데 가서 버려진 그 역사를 예. 철도 역사를 이렇게 그거를 만든 거예요.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해가지고 도시 시민들이 재생이 됐네요. 예. 그래서 엄청난 명품 미술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세계의 명품, 세계 최고의 미술관, 문화적 가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네. 시민의 결집된 힘과 투자가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도 상상력, 아주 참신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말하면 철도역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파트 짓고 때려 부수고 그렇죠. 아파트 짓거나 싹 주상복합하거나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싹 주상복합 닦아서. 뭐 이렇게 상가 짓고 뭐 이런 거에서 분양해서 떼돈 벌 생각만 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
그 철도 역사는 그대로 두고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내부나 뭐 이런 것들은 미술 전시실로 네. 탈바꿈을 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그거는 관광이 아니겠네요. 저는 네. 2시간 갔는데 네. 진짜 2시간이 너무 저기 하더라고요. 거기 하루도 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시간. 거기를 꼼꼼히 다녀서 저한테는 사실 문화적 좀 충격이었고 네. 신선한 창의력의 어떤 원천 제공을 했어요. 의정 활동이 좀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에 그것 때문에 무슨 법을 한 거는 아니지만 지역구 다니시는 재생을 하고 예. 근데 도시의 우리 국가 정책의 재생이 도시재생이 큰 문제 아닙니까? 의제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를 열심히 세운 하고 있죠. 거고 예. 그러면 재생이라는 게 돈만 퍼붓고 새 건물 줘서 삐까삐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또는 지역민들 네. 그리고 누구도 부러워하는 어떤 문화적 자산 가치, 정신적 자산 가치를 숨결을 넣어주는 곳으로 만드는 게 재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도 자랑스러워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 그것이 네. 재생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위한 그런 시설들, 네.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전 그 프랑스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이 네. 매우 중요한 그 영감을 줬다 생각합니다. 아유, 그런 점에서 그런 거는 가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잘 짜서 간다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네. 2시간 진짜 이거 너무 짜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내 돈 내고 와서 여기를 한번 2박 3일 정도는 한번 머무르면서 네. 한번 진짜 그냥 잘 몰라도 미술에 대해 잘 몰라도 한번 문화적 그런 것도 향취도 느껴보고 또 거기 오는 무수한 관람객들하고도 한번 틈에 있어보고 네.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직 못 가셨네요. 예, 한번 제가 언제 진짜 제 돈 내서 한번 예. 맘 놓고 네. 저 자비로. 건강 같구나. 이런 의심 감시의 눈초리 없이 자유롭게 그럴 날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같이 가시죠. 같이 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가셔도 제 전화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우선 예천군의 이 해외 연수 관련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금 전에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아마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데요. 보셨나요? 보시는 못했죠? 못했죠. 예. 저희가 생중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과거로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냐. 미래로 가야 된다. 우린 통합과 단합과 화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 준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비박계, 친박계, 개파가 이제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탄핵 얘기는 그만하자. 미래 얘기하자. 왜 과거에 머물러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국무총리 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 의결됐고 권한 정지됐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도 했고, 네. 그죠? 그리고 국무총리도 했고, 국무총리했죠. 또 권한대행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네. 본인은 또 피하고 싶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사태에 이르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정부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네.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네. 또 국정의 제2인자로서 국정이 그렇게 혼탁해지고 네. 문란의 국정 문란이라고까지 사태에 이를 정도로 네, 네. 그런 엉망진창 상황이 된 거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 받아서 의열돼서 쫓겨나고 지금 형사처벌로 교도소에 가 있고 네. 그런 상황을 그 당시에 총리였던 분이 그건 뭐 묻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네. 본인의 몸에 문신이 있다 또는 네. 때가 묻어 있다라고 네. 해서 때 얘기하지 말자, 문신 얘기하지 말자, 뭐 찌워지지 않는다. 뭐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박근혜 이 정권 때 모든 게 국정농단이냐. 국정농단은 일부만 그런 거다. 일부를 가지고 왜 전체를 다 얘기하냐.
보면은 일부는 국정농단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잘못한 점이 있지만 잘한 점도 있다. 긍정적인 것도 있다. 이건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어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네. 지금 자유한국당을 입당하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입장에 네네. 많은 비판을 받고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것이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한 것만 있냐, 네. 잘한 것도 있을 수 있냐 하는데 네. 그럼 잘못한 게 뭔고? 네. 그게 얼마나 그게 일부라고 하지만 네. 사실 전체를 좌우할 정도의 사건이고 네. 그런 사태인 거를 본인은 축소하려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고 또 자신의 그런 책임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렇게 그거는 비겁한 거예요. 오히려 네.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정치야 뭐 본인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야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건 참정권이고 기본권이 있으니까 할 수 그렇죠. 있는 건 좋은데 네. 선택이야 국민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서는 국민에 대한 예의나 도리 입장에서는 네.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서 네. 국정의 2인자로서 잘못한 점 그리고 정말 이거에 대한 참여를 하는 점 네. 그런 점들을 뭐라고 밝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그건 뭐 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못한 건 또 뭐 일부에 불과하고 네. 뭐 그게 어떻게 전체를 하냐 그러는데 지금 사태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판별력도 없고 네. 또 오히려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매우 비겁하다. 당당하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인해 국민들이 심려 가지시게 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 이 정도 입장 표명을 했고 대국민 사과 없이 석고되지 않아 이런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송구스럽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일했던 모든 일들과 공무원들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걸로 몰아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해서 네. 단죄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 네. 모든 공무원의 모든 공무적 활동을 다 그렇게 겨냥하고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겨우 빙산의 일각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마치 자신이 저질린 또는 자신이 잘못한 규칙사유에 대해서 네. 다른 공무원들까지 딱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공범자로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전선을 형성하려는 그런 책략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네. 국민에게 진심으로 참여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사실 진작 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지금은 자중하고 좀 숨어 지내야 될 때 아닌가요? 정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숨어 지내야 한다. 근데 저는 참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것이 네. 황교안 전 총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네. 형사처벌되고 네, 네. 그리고 끝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받을 때는 숨죽여 지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납작 엎드려 지냈지 안 보이게. 않습니까? 예. 예. 그러더니 이제 시간 지나고 그 이후에도 아주 숨쉬겨 지냈잖아요. 은인 그렇죠. 자중하고. 네. 그러더니 요즘 다시 이제 정치한다고 하고 아예 이제 내놓고 오늘 입당 선언까지 하고 네, 정치 선언.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가 되느니 네. 대선을 나가느니 여론조사 하는데 일정 부분 지지도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거는 네.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역사를 반추해 보면 네. 늘 옳은 길만이 승리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모든 정의가 승리하는 건 아니었고 늘 잘못하면 또 반동 세력에 의해서 수구 반동 세력에 의해서 역사가 퇴보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죠. 정방향으로 가다가 네. 그러면은 역사를 정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잘 해야죠. 매우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네. 예, 능란하게 유능하게 이 역사의 물길을 헤쳐나가야 우리 대한민국을 올바른 반석 위에 올려놓지. 네. 만약에 우리가 좀이라도 잘못한다든가
유능하지 않다든가 미처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걸 제대로 못하면 네. 그런 수구 꼴통 반동 세력이 네. 지금 준동하게 되고 그런 조짐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정치하겠다라고 네. 기껏 나오는 것이 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네. 쓱싹 하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나 네. 또는 청와대 사람들이거나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거나 당정청? 지금 예. 지금 집권 세력 네. 옛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잘해서 반동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역사가 그럼으로써 퇴보하지 않도록 한치의 틀림이 없게끔 유능하고 실력껏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지 뭐 황교안 당신이 뭐 어떠고 그 사람하고 말씨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에 나온 건 뭐 박근혜 정권 시즌 2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나와서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 그거보다 집권 세력이 어떻게 하면 더 유능하게 그럼요. 전략적이게 예. 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느냐. 예, 역사의 물줄기로 반대로 예. 돌리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의 지지에서 어떻게 받을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네. 아무리 정이 이롭고 네. 또 옳은 선한 의지를 가졌다 해도 예. 그게 반드시 그 방향으로만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지요? 늘 사람들이 세계는 현실 세계인 만큼 그에 대한 반대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그렇죠. 또 보수 수구 꼴통 역사를 엉망진창 만들었던 세력들이 네. 틈 보고 있다가 쥐죽은 듯 있다가 좀 더 세력이 자기들이 틈 내서 네.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으면 네. 들어와가지고 반동을 일으켰던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네. 또 우리 가까운 근현대사에도 있었고요. 우리 지금 4.19 혁명 있었지만 그 4.19 혁명 네. 직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19. 또 지난번 6.1 그 6월 항쟁 때 네. 그리고 나서 6월 항쟁이 아니군요. 저 5.17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이후 네. 광주. 예, 네, 광주 5.18 때 이후. 그런 저기 하고 나서 민주화운동 이후에. 다시 전두환이 득세해가지고 전두환이 무력으로 진압해서 광주항쟁 일으켜가지고 네. 지금 광주항 사태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암흑기를 겪었습니까? 한 10년 가까이 겪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저 6월 항쟁에도 항쟁에서 또 많은 저 박종철, 이한열 많은 그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한 무고한 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수 반동의 세력의 문제이기보다는 지금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집권 세력의 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력으로 네. 국민들이 마음을 잡으면서 네. 국민들이 믿게끔 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민심을 잘 이끌어내서 예. 민심과 함께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내가 하는데 왜 못 알아주냐. 또는 뭐 나는 그냥 간다. 뭐 이렇게만 우격다짐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의 이 정치 선언, 한국당 입당이 또 이런 면도 저희가 네. 생각할 수 있게 해주네요. 예. 네. 저는 어쩌면 한편 야 놀랍기도 합니다.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죽어 지내고 이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정치를 재개하느니 안 하느니 저 연기를 피우더니 예. 또 언론사 이런저런 언론사에서 황교안을 놓고 특히 보수 언론에서 황교안이라는 1위가 이름을 되고. 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분위기 잡고 네. 그리고 급기야 이제 황교안 씨가 네.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 그래서 뭐 전당대회 나가겠다. 네. 뭐 대선 유력 후보다. 예.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움직임이 이게 무슨 틀에 짜여진 각본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보수 반동이 엄청나게 지금 결집하고 있다. 아. 이런 것들이 네. 예. 역사가 퇴보하고 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저를 비롯한 집권 세력의 이론 하나하나가 경각심과 지혜로움을 발휘하고 실력으로서 국민의 민심을 잡고 가야 된다. 네. 예, 촛불 민심 때 그 촛불 민심이 끝까지 우리한테 옆에 있고 우리가 무조건 뭘 하든 박수 네. 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사점이 있네요. 황교안 전 총리의
오늘 입당. 그래서 저는 예. 이런 때일수록 네. 그 촛불 민심 때 국민들이 요구한 거 있습니다. 사법개혁, 네. 검찰개혁, 공수처,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 네. 이건 가차없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지정책,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금 우리가 워낙 OECD 국가 중에서 바닥이거든요. 네.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1등하는 게 있어요. 자살률 1등입니다. 아, 노인 빈곤율 네. 1등입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심각하죠. 예. 이게 나라가 이게 나라냐? 라는 국민들의 울부짖음이 네. 아우성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에 대한 지출이 10%가 될까 말까입니다. 지금 제일 사나운 정글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미국만 해도 한 20%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17, 8%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은 27, 8%라고 알고 있습니다. 25 내지 27, 8%. 그러면 그렇네요. 네. 지금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 지금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뭐 덴마크 이런 데로 네. 따라가려면 뭐 턱없이 더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OECD 평균의 반도 지금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 빨리 올려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할 때가 아닙니다. 속도를 더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네. 교육제도 저는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김상곤 그 교육부총리나 네. 그 사회부총리나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우리가 지금 교육제도 대입제도 지금 스카이캣을 보시나요? 안 봤습니다. 얘기는 뭐 아, 얘긴 들었죠. 얘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얘긴 들었는데. 뭐 저 제 애를 경쟁 아기 방송 보느라고. 경쟁 방송사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근데 요새 막 화제입니다. 그게. 아, 예, 들었습니다. 그 막 예. 대입제도 특히 서울대 의대 보내려고 하건 과외 뭐 등등 막 온갖 우겨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 네, 대학 가기 위해서. 저는요 그게 오히려 지금 그 스카이캐슬이 그게 뭐죠? 그 사교육의 사교육. 문제점, 대입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막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넣어준 건 틀림없는데 그 경각심이 어떤 풍선 효과가 있냐면 네. 그러니까 더 사교육 해야 된다. 시장이 더 창궐했답니다. 저런 시장이 있었구나. 대입제도 코디네이터라는 이거 있구나. 월 1,000만 원 줘야 되는구나. 스포일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스포일러? 예. 영화 스포일러 이런 거요? 예, 무슨 사교육, 무슨 그런 대입 뜻이에요? 스포일러, 하여튼, 스포일러 뜻이 뭔가요? 아까 미리 이제 알려주는 뭐 이런 거. 네, 그런 미리 거, 그려주는. 코디네이터. 네, 그러니까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학 어디 무슨 과 가고, 그러려면 학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뭐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뭐, 1,000만 원, 몇백만 원.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저도. 지금 저 테스트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예.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모순점을 그대로 농축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보여준다. 것이 대입제도, 교육제도이거든요. 모든 것이 대입제도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교육제도가 어그러지고 있고 교육 현장에 애들이 불행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고 학부모도 학자금 그 학비 부담 때문에 네.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도 내걸었을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한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 지역마다 거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대학, 예. 뭐 대전 충남에는 충남대학, 네. 충북대학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거점 국립대학을 그냥 다 담을 허물고 프랑스의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네네. 3대학처럼 뭐 그냥 공유할 수 있게. 국립 1대학, 네. 국립 2대학에서 학점도 같이 공동으로 취득하고 강의도 마음대로 듣게 하고 그렇게 국립대학만 하다가 네. 만약에 사립대학 중에서 이 구조에 들어오고 싶다. 네. 대신 학비 지원을 고등교육의 대학 지원을 받으면서 이 준국립화에 여기에 체인에 들어오고 싶다. 이럴 경우에 그럼 사립대도 참여토록 해서 대학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의지만 있으면 네. 국립대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사립대 관계자를 만나뵀더니 자기네 대학은 그럴 의사가 있대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요새 등록금이 동결돼 있고 네. 또 어디서 기부자들이 많지 않고 학생도 그러니까 줄어들고. 재단도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난이 어려우니까 아예 이참에 이런 시설들을 하지 말고 네.
국가가 관리해라. 대신 그럼 우리 우리나라 고등교육 지원율도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자살률 1등, 노인 빈곤율 1등, 꼴찌는 복지 지출률, GDP 대비 복지 지출, 멕시코하고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 고등교육 지원도 지원도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꼴찌고 나쁜 건 1등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입니까? 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되고 저는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다른 뭐 최저임금제처럼 저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노동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기업들한테도 네.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고 나서냐? 그래 여러분들 기업하는데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사회 안전망이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잘리고 그만두더라도 나와서 어디 가서 큰 타격 안 받고 생활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국가가 책임져주면 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달려들고 뭐 노사 분쟁 일으키고 안 한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체로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사회 안전망이 잘 두터운 돼 있죠. 나라입니다. 맞아요. 예. 네덜란드, 덴마크, 덴마크. 왜 북구 나라들 네. 그 나라들은 기업들은 그 나라들의 노동 유연성만 얘기하는데 사회 안전망을 왜 외면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사회 안전망은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네. 세금 더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필요적 전제로서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도 돈이 더 필요하다. 재정 내시오. 세금 더 내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그 기업들로부터 세금 좀 더 받아서 예. 그렇게 해서 세금 더 왕창 받아야죠. 더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돈 있는 여기 부동산 소유자들 세금 많이 내야죠. 전 없습니다. 저한테 지금 돈이 없어요. 조금 흠칫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예.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무상교육, 음. 장하진 교수도 그 얘기 하던데요. 그거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상교육이 공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반 서민들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을 하나, 라면을 하나 먹어도 네. 다 거기에 세금 들어갑니다. 또 그렇죠. 사이다 하나 사 먹어도 그렇죠. 다 거기 세금 세금이죠. 다 있습니다. 네. 어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도 세금 냅니다. 네.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설사하기 경제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낸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소득세 못 낸다고 해도 네. 어디선가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납세자입니다. 네. 납세자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네. 그죠? 네. 왜 공짜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실력이 있어서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세금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들 어린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일할 수 있게끔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러면 교육이 있어야죠. 교육. 그죠? 그건 개인의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네. 국가 조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국가 조직을 위해서 교육에 돈을 왕창 퍼부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직장 다니다가 또는 장사하다가 잘 안 돼서 망했다 또는 그만 퇴직됐다 잘렸다 이래도 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다시 재기하고 다른 전업을 할 수 있게끔 네. 숨을 돌리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이 두텁게 있어야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예. 너무나 바닥이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나 오늘 의원님이 열변을 토하셨네요. 저 얘기하면서 보니까 예. 저기 이렇게 언론에서 저 대선 주자로 한번 넣어서 여론 조사를 한번 이거 좀 널리 알려줘가지고 왜 웃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웃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죄송할 만하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웃는 아니요. 아니 그냥 비웃는 게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이상민 의원의 그 대선 출마 그 욕망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 정도 아마 그 밑바닥에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예. 의원님의 그 출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저희 그 박종의 핫스팟 시청자분들께서 요구가 먼저 있을 거예요. 그 한번 보고 어느 정도 뜨거운지 한번 보고 판단 한번 하시죠. 정말 이상민 나와라, 이상민 출마해라. 그거 보고 하면 저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보고 해야 우선 모시죠. 네. 한번 댓글을 제가 보도록 하고요. 그 열변 토하셔서 이번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이 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주는 시사점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고 과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반동 세력이 대치기해서 역사가
퇴행하는 것을 막고 네.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려면 네. 우리가 실력 있고 방향 있고 의지를 단단히 해야 되고 빨리 네. 또 지난번 촛불민심 때 네.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은 빨리 제도화하는 것. 특히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교육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입시제도를 혁파하고 예. 그리고 저는요 저기 그 대학 입학정원 아닙니까? 네. 저는 입학정원이 그거에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가고 싶은 대학 가서 마음대로 강의 듣게 대신 서울대의 담벼락은 없애버려야죠. 네. 아마 서울대 나오셨죠? 박 기자님? 아닙니다. 그럼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아마 싫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그거 나라를 위해서 또 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그거 깨야 됩니다. 그래서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파리 네, 3대학을 네. 했을 때 왜 네.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교육의 발전도 오고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화평도 이룰 수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거 하나 잠깐 또 짚어볼게요. 황교안 전 총리 이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고 뭐 민생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원리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요. 뭐 그 근로시간 조정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이걸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프레임으로 나눈 것 같아요. 한나라당에서 계속 민생 파탄 얘기했었잖아요. 황교안 네. 전 총리가 그런 말 자격이 있는지 싶습니다. 내가 뭐 당신들은 잘했냐, 네. 서로 못난이 같은 말싸움 하기 싫어요. 대충 그렇게 애들 못난이들 싸우는 거 보면 너 잘났냐 나 잘났냐 뭐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상대방 헐뜯기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모순점들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고 박근혜 정부 때 안 좋았던 예, 경제가 이명박 정부 때 안 좋았던 것들이 지금 이명박근혜. 저 역사가 흐르고 연장선상에 네. 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딱 돌아서 안 좋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바로 그겁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처럼 바로 그런 지금의 경제 사정이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대로 성과를 아직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자리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여러 가지 등등의 또 제조업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중국이 엄청나게 추격하고 앞서가고 있고 네. 또 미국 중국이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품 산업을 중국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타격을 곧바로 받고 있고 네. 이런 대내외적 환경 때문에 일자리나 대내외적, 예. 경제 활용이 어려운데 공격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황교안 총리는 싹 둔갑을 시켜서 경제를 못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망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험담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황교안 총리가 스스로 한번 거울 보시고 한번 보시고요. 본인의 일그러진 얼굴이 어느 정도인가는 본인이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네.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를 내고 국민들의 민심을 잡고 그리고 네.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수치로 보여줄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같이 해내면 확실히 된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믿음을 주는 데는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또 장관들, 네. 총리 장관 또는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현장에 가서 현장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국민들께도 말씀드리고 동참을 하고 네. 탄탄한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 안전망을 하고 교육제도의 혁파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뭐 비판할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력으로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당 정청이 보여준 것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유아수당 같은 경우도 자유한국당이 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동수당. 예, 아동수당. 예, 100% 다 주는 아동수당 거. 100%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 상위층 10%를 제하고 줘봤더니 그 행정비용이 그걸 구별하는데 드는 비용이 1,600억이랍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까지 주는 돈이 1,000억이랍니다. 네. 그러면 다 주는 비용이 덜 주는 비용보다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다 주는 걸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빨리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은 우리의 현실이 어느 정도고 현위치가 어디고 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지금 최소한에 있는 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회들은 어느 정도고 그러면 우리는 네. 매년 얼마씩 하겠다라고 하고 재정을 확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이 쓰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네. 말하면 혁명적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좀 안 된 말씀입니다만 네. 이제 좀 정부가 지금 중점을 두는 거는 교육제도 혁파하는 거, 특히 대입제도 혁파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사회 안전망하는 거, 네. 다음에 검찰 개혁하는 거, 요 세 가지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에도 예. 3년이라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긴 됐어요.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법개혁, 검찰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뭐 특위에서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면 한국당에서는 공수처 얘기는 뭐 거의 뭐 논의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 제가 볼 땐 될 것 같은데 공수처 설치는 안 저는요, 되지 않을까. 그 특위에 예. 뭐 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우리 당 의원들 중에도 일부 그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전해들은 봤는데 바에 따르면 그 공수처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다른 타협안으로 나가려는 분위기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타협할 바에는. 모순점은 네. 모순이 있다면 괜히 어설프게 그냥 대충 봉합하면 네. 안 하니만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모순점을 두고 훗날 그 모순점이 극대화시켜서 그게 폭발해가지고 제 위치로 놓는 게 올바른 위치에 놓는 게 낫지 네. 어설프게 그냥 대충 했다. 이건 옳지 않고요. 검경 수사권도 지금 대충 정부가 지난번에 네. 행안부하고 장관하고 법무장관에 그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사는 경찰, 네. 검찰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유지 네. 법률 전문가로서 그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만 경찰이 그 수사권과 형사사법의 수사권과 질서 예방, 사전적 기능과를 한꺼번에 가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서 사전적 경찰 작용은 자치경찰이나 또는 다 별도의 조직으로 하고 형사사법을 맡는 기관은 미국 그 FBI나 뭐 그런 기관들처럼 그런처럼 중앙의 수사 네, 별도의 네. 기구가 필요하고 네. 그리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이것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공수처 부분이 어쨌든 쟁점인데 지금 이 국회 상황에서는 공수처 관련돼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어설프게 무슨 상설 특검 법안이니 네. 무슨 얘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건 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예. 박영선 위원장이 사실 뭐 그 얘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예, 저는 그건 전 상설 마땅치 특검 않습니다. 제도랑 특별감찰관 예. 제도를 감찰관 제도를 합쳐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게 하자. 예, 그게 그러면은 저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예, 당초에 설계한 그런 취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예. 공수처 끝까지 네. 밀고 우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예, 어, 국민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예. 국민들 계속 말씀하세요. 공수처 꼭 해야 된다고 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국민을 믿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어설픈 타협 예. 이런 건 안 된다. 예, 어설픈 타협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는 건 뭐냐면 힘들다고 해서 어설프게 타협하거나 이쯤에서 그냥 한번 타협의 3분이니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주저앉게 되면 네.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만 믿고 밀고 나가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여당입니다. 여당인데 야당일 때도 힘든 부분이 있고 여당일 때도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그 힘 있는 그 당이 아니니까 여당이 아니니까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여당 되니까 또 협치나 이런 게 또 중요하다 해서 또 못하고 그런데 예.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공수처 법안 관철을 위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무장관 야당 의원들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총리 얼마나 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하나하나 다니면서 네. 설득했습니까? 또 저를 비롯해서 저 자신도 그래요. 공수처 법안 통과해야 되겠다면 야당 의원들 한 명씩 한 명씩만 나와도 지겨울 정도로 쫓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당 지도부들 얼마나 야당 의원들 만나서 다녔습니까? 네. 다 그냥 뭐 해야 되겠다는 얘기뿐입니다. 아하.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몇 번 얘기하다가, 야당 얘기하다가, 이거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듣지도 않으니까 안 되겠구니, 라고 주저앉는 꼴인데, 근데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정말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네. 최선을 다하고 정말 쇠도 녹여버릴 만큼 그런 정열적으로 해서 네. 관철시키려는 것 했는가? 쇠도 뚫어버릴 정도로 대려 보였는가? 네. 말하면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지성을 다했는가라는 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총리가 이낙연 총리가 이 공수처 법안 관철을 위해서 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만난 적 있습니까? 만났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장관이 만났던 적 있다고 들었습니까? 비공개로 만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비공개로 그렇게 두둔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안 왔으니까 물어본 혹시 거예요. 뭐 이낙연 총리나 법무장관하고 혹시 뭐 입각을 3월달에 뭐 개각한다니까 입각 혹시 생각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듣기 좋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의원님도 만나셔야겠네요, 야당 의원들을. 저도 반성입니다. 저도 공수처 법안 돼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그러니까 방송에서만 하시고. 그렇죠. 예. 방송에서만 하고 여기서만 열받지? 예. 들었으면 또 남 얘기 합니다. 저는 반성해봅니다. 저도 네. 다른 당은 공수처 법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열의를 보여야 되겠다. 네. 하나하나씩 무장하고 실제로 하고 관철을 시켰다. 그러면 저는 지성이면 감천한다 봅니다. 협치는 그런 데서 오는 거지. 예. 협치가 상대가 무조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죠. 상대가 생각이 다르고 그야말로 가치관이나 이런 방향이나 틀리고 이해관계가 틀린데 어떻게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다 들어주겠습니까? 다 반대하지. 딴지 걸고. 딴지 걸고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발목 잡고 하는 건 우리도 해봤지만 네. 저쪽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건 전제로 저 사람들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욕할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건 반대의 생각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냐 또는 소수의 생각을 다수로 만드냐 반대파를 찬동하는 공감, 동의를 얻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국회의원하고 정치하는 거죠. 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 어려우면 뭐 예. 누가 하래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죠. 제가 네.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막 피곤해하고 막 이러면 네. 제가 막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럼 누가 하래? 자기 정답이네요. 좋아서 하는 거 가지고 더 열심히 네. 국회의원의 역할, 정치인의 역할 해주십시오. 예, 예. 오르세 미술관은 자비로, 예. 의원님 돈으로 가시고, 예. 혹시 출장으로 가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죠? 만약 혹시 파리 가면 진짜 파리 가면 연락 주세요. 네, 바로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류간호님께서 총선이 빨리 와야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정만님은 이상민 다시 보이네. 재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봤길래? 어떻게 보셨길래? 네. 그리고 어쨌든 다음 총선 잘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민주당 승리로 만들어서 여대 야소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있고요. 전략이 네. 물론 상대방이 안 되길 바라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우리 집권 세력이잖아요.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을 성과를 보여주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표를 달라고 해야죠. 네. 저희들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려면 지금 증명을 해 보여야 합니다. 증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하면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희망이 보입니다. 이걸 보여드려야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뉴스 럼럼님께서 저희 예청자분 이상민 멋지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공수처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검찰을 못 믿으니까 공수처라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말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 개혁 차원도 있지만 네. 대통령 주변에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예방적으로 그렇죠. 일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의 선한 의지만에 기대해서는 안 되고 향후 영구적으로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수처 법화 제도는 필요하다. 저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 그 발언에 그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네. 제가 요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최고로 마음드는 부분이에요. 저도 검찰 개혁으로 차원에서만 공수처를 생각했거든요. 아니구나. 집권자, 대통령, 최고 권력자의 주변에 그렇죠. 일탈, 누가 있을지 잘못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니까 그런 걸 못하도록 항시 감시 체제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바늘 같은 네. 항시 칼을 옆에 두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네.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전적으로 저는 네. 나 그래서 제가 친문이 돼야 되겠다. 아니, 민주당 모든 의원들 친문 아닙니까? 더 친문이 돼야 되겠다. 핵인싸가 돼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어쨌든 저희가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 얘기로 시작해서 지금 집권 세력에 대한 따끔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 검찰 조사,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뭐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다음에. 예. 저희 매주 만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시간 안 되실 때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예, 그러시죠. 매주 만나니까. 마치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혹시 궁금해서 어디 가시나 해서. 지금 뭐 여쭤봤는데. 조금 저 시청률이 좀 떨어져도 네. 길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대선 후보. 나중에 제가 뭐 JTBC에서 이렇게 네. 섭외가 올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종화 핫스팟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뿌리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잘 되시더라도, 대선 지금- 후보 지금 되시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설사 제가 대통령이 돼도 예. 저 박종호 기자님의 핫스팟 네. 인터뷰 단독 저 인터뷰 해야 된다. 독점 인터뷰 네. 이렇게 의리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위해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비웃으시는 네. 아니, 여러분들 아까 그 대선 출마 말씀, 그 댓글이 좀 안 보이는데, 어쨌든. 뭐 욕하는 겁니까? 김수님께서 이상민 의원님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고요. 무원님께서 사법 적폐가 안 되면 그 외의 적폐 청산은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이 사법 적폐는 반드시 감옥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상민 의원님이 그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 박종의 핫스팟 유일한 고정 패널이세요. 고정 패널로 시원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비전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점점 시청자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늘 것 같고요. 이 코너를 기다리시는 분들, 화요일 저희가 오전 한 10시 반 정도에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기다리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소통 방송할 때도 언제 전화 연결하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럼 댓글이 나온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잘 때마다 핸드폰 옆에 놓고 예. 이상민 의원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평화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화이팅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